뾰족한 핏덩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와 기도를 막았다. 컥 하고 터져나오는 단말마 같은 기침 소리를 삼키기 위해 사내는 거친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으나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검붉은 선혈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천왕봉. 깊은 골짜기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만이 윙윙거리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메아리쳤고 그 바람소리 사이로 저 멀리서 다급하게 쫓아오는 수십 개의 횃불 그림자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무진은 찢어진 갑옷 사이로 드러난 옆구리를 움켜쥔 채 다리가 풀려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험준한 산비탈을 기어올랐다. 심장이 마치 터져버릴 것처럼 흉곽을 두들겨댔고 땀과 피로 뒤범벅된 머리카락이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잠시도 쉴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아니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쪽이다. 핏자국이 아직 굳지 않았다.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샅샅이 뒤져라.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추격대장의 고함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염라대왕의 호통과도 같아서 무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왕을 호위하며 도성 최고의 무장으로 칭송받던 그였다. 그러나 간신들의 모략은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깊고 치명적으로 그의 충심을 베어버렸고 역적이라는 누명을 쓴 채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덤불이 살점을 뜯어냈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았다. 하늘이시여, 정령 충신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달렸을까. 감각조차 마비된 다리가 허공을 헛디디며 무지는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흙먼지와 낙엽 속을 뒹굴며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 고통이 혼미해지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굴러떨어진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덤불숲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던 무진의 눈에 희미한 달빛을 받아 검게 입을 벌리고 있는 바위 틈새가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야수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 기괴한 형상이었으나 지금의 무진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로 보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횃불의 행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사냥개들이 지저대는 소리가 코앞까지 당도해 있었다. 그는 피 묻은 검을 지팡이 삼아 절뚝거리며 그 어둠의 아가리 속으로 몸을 던졌다. 동굴 안은 밖보다 더 차갑고 습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썩은 낙엽 냄새와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섞인 역한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무지는 그마저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는 동굴 안쪽 깊숙한 곳,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바위 뒤편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동굴 전체를 울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느껴져 혹여나 저 밖의 추격병들에게 들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젖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의 흙을 적시며 비릿한 향을 풍겼다. 그는 찢어진 옷감을 찢어 상처 부위를 동여매려 했으나 손이 너무 떨려 매듭조차 제대로 짓기 힘들었다. 그때였다. 동굴 입구 쪽에서 달빛을 가리는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무지는 반사적으로 검자루에 손을 올리며 숨을 멈췄다. 벌써 놈들이 들이닥친 것인가. 긴장으로 팽팽해진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것은 무장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왕거미 한 마리였다. 녀석은 천장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듯 실을 뽑아내며 동굴 입구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있었다. 무진이 급하게 몸을 숨기느라 찢어놓았던 낡은 거미줄을 보수하려는 듯 거미는 부지런히 다리를 놀리며 허공의 은빛 실을 자아내기 시작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 작은 미물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무지는 순간적으로 치미는 짜증과 불안감에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들어 거미를 향해 던지려 했다. 저 따위 미물이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것조차 신경을 긁었거니와 거미가 입구를 막아버리면 나중에 자신이 밖을 살피거나 도망칠 때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을 던지려던 무진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다. 달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거미줄이 마치 칠흑 같은 절망 속에 갇힌 자신에게 보내는 하늘의 계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저 작은 생명체도 살기 위해,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토록 필사적으로 집을 짓고 있지 않은가. 거미는 8개의 다리를 쉼없이 움직이며 끊어진 줄을 잇고 새로운 줄을 엮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찢겨나간 무진의 운명을 다시 기워보려는 듯한 숭고한 몸짓으로까지 보였다. 무진은 스르르 손에 쥐었던 돌멩이를 내려놓았다. 그래, 너도 살고자 하는 것이겠지. 나 또한 살고 싶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살아서 반드시 내 명예를 되찾고 간신배들의 목을 베어 대전 앞에 바치리라. 거미는 무진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직 자신의 과업에만 몰두했다. 가로줄이 쳐지고 세로줄이 엮이며 텅 비었던 동굴 입구는 서서히 촘촘한 은빛 그물로 채워져 갔다. 무진은 고통도 잊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이제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근처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한다. 거친 고함과 함께 횃불의 불빛이 동굴 안쪽 벽을 붉게 비췄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 깊이 웅크리며 바위 뒤로 숨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놈들이 이 동굴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입구는 뚫려 있었고 자신이 들어오면서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터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 절망감이 엄습해오는 순간 무진의 눈에 다시금 그 거미가 들어왔다. 놀랍게도 거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동굴 입구의 절반 이상을 덮을 만큼 거대한 거미줄을 완성해 놓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거미줄은 얇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떤 성벽보다도 견고해 보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거미줄은 출렁거리며 춤을 추었지만 끊어지지 않았고 거미는 그 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다가오는 위협을 응시하는 듯했다. 무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얇은 실 한 가닥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동굴 입구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대장님, 여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병사 하나의 외침이 들리자 무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올 것이 왔다. 차가운 칼날이 목을 긋는 상상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에 쥔 검자루를 고쳐 잡았다. 싸우다 죽으리라. 비굴하게 잡혀가 무릎 꿇으니 무인의 명예를 지키며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리라. 동굴?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느냐? 굵직한 목소리의 대장이 물었다. 횃불의 열기가 동굴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고 그림자들이 어지럽게 춤을 췄다. 무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병사가 횃불을 동굴 입구 쪽으로 들이밀었다. 불빛이 거미줄을 비추자 거미줄에 맺혀있던 이슬방울들이 보석처럼 빛을 발했다. 거미는 횃불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무진은 바위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발 놈들이 그냥 지나치기만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빌고 또 빌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찰나의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지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병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과연 놈들은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이 얄팍한 거미줄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인가? 잠깐 멈추어라.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발각된 것인가? 대장은 천천히 동굴 입구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거미줄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무진은 검을 뽑을 준비를 하며 근육을 긴장시켰다. 대장은 거미줄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쌍쌍 헛수고할 뻔했구나. 병사들이 의아해하며 대장을 쳐다보았다. 보아라. 거미줄이 이토록 온전하게 입구를 막고 있지 않으냐. 사람이 이 안으로 도망쳤다면 응당 거미줄이 찢어지고 망가졌을 터. 이렇게 촘촘한 거미줄이 멀쩡하다는 것은 이곳에 사람의 출입이 없었다는 증거다. 대장의 말에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다. 무진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대장님, 놈의 핏자국이 이 부근에서 끊겼습니다. 혹시 놈이 우리가 오기 전에 안으로 숨어들고 그 사이에 거미가 줄을 친 것은 아닐까요? 눈치 없는 부하 하나가 대장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한마디에 멀어지려던 발소리가 다시 멈췄고 동굴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무진은 쥐고 있던 검자루가 으스러질 정도로 손에 힘을 주었다. 땀이 식어 차가워진 등줄기로 소름이 돋아올랐다. 놈들은 다시 의심의 눈초리로 동굴 입구를 훑어보고 있었다.
횃불의 불길이 바람에 일렁이며 거미줄 그림자를 동굴 벽면에 기괴하게 투영시켰다. 무지는 자신의 목숨이 저 가래픈 거미줄 한 장에 그리고 저 거미 한 마리의 인내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다. 제발 거미야, 움직이지 마라. 놈들이 너를 보고 물러가게 해다오. 대장은 부하의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다. 이 멍청한 놈아. 내 놈 눈에는 저 거미줄이 보이지 않느냐. 저토록 정교한 그물을 치려면 좋기 반나절은 걸린다. 부상 입은 놈이 무슨 재주로 거미줄을 건드리지 않고 저 좁은 틈으로 몸을 날린단 말이냐. 놈이 축지법이라도 쓴다는 게냐. 대장의 호통에 병사는 우물쭈물하며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없다. 놈은 분명 핏자국을 감추고 계곡 아래쪽으로 우회했을 것이다. 이 산을 넘어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전군, 계곡 쪽으로 이동하라.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일제히 횃불을 돌려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와 잦아드는 횃불의 빛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지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헉, 헉.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 왔던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옆구리의 상처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후비는 듯 욱신거렸고 현기증이 일어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다. 무지는 검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돌바닥의 냉기가 뺨에 닿았지만 온몸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더듬어 지열산이 든 작은 주머니를 찾으려 했으나 도망치는 와중에 흘린 것인지 잡히는 것은 피에 젖은 속적삼뿐이었다. 낭패감이 들었지만 당장 피를 멈추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겉옷자락을 찢어냈다. 찌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상처에 달라붙은 옷감을 떼어낼 때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처 부위를 끈으로 단단히 동여맸다. 지혈은 되었으나 상처의 열감은 식을 줄을 몰랐다. 무지는 바위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흐릿한 눈으로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거미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달빛이 거미줄을 통과하며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다. 그것은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선처럼 혹은 더러운 세상과 단절된 성역의 입구처럼 보였다. 고맙다. 미물인 네가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보다 낫구나. 무지는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조선 제일의 무장이라 자부했던 자신이 고작 손바닥만한 벌레의 덕으로 목숨을 구걸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것이 천명인가? 아니면 그저 운명의 잔혹한 장난인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성의 화려한 연회장, 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시절,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산산조각 나던 그날의 밤. 간신 김대감은 인자한 미소 뒤에 독사를 숨기고 있었다. 그가 건넨 술잔에 독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심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술이 아닌 무진의 침소에서 발견된 조작된 서찰 한 장이 그를 역적으로 몰아넣었다.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지만 평소 무진의 강직함을 시기하던 무리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그를 물어뜯었다. 왕은 고뇌하는 척했으나 결국 간신들의 새치 혀에 넘어가 그를 버렸다. 믿었던 주군의 배신은 칼에 찔린 상처보다 더 깊고 쓰라린 생채기를 가슴에 남겼다.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내 충심을 짓밟고 나를 이 꼴로 만든 놈들의 피로 이 산을 붉게 물들일 것이다. 무진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복수심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러나 의지와 달리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극심한 피로와 출혈로 인해 무진은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고 절벽 위에서는 김대감과 간신들이 그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에 맞아 온몸이 멍들고 피가 터지는 악몽이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을 때는 동굴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밖은 달조차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다. 무지는 젖은 바닥을 기어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똑, 똑, 똑.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소리를 따라 기어가니 바위 틈에서 스며나온 석간수가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머리를 쳐박고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다. 차갑고 비릿한 물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감로수와도 같았다.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은 정신이 드는 듯했다. 그는 젖은 손으로 열이 펄펄 끓는 이마를 짚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는 다시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거미줄의 형체는 희미하게 보였다. 녀석은 밤이 깊었음에도 잠들지 않고 망가진 거미줄 귀퉁이를 보수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무지는 기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저 작은 거미는 억울해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다. 바람이 불어 줄이 끊어지면 다시 잇고 비가 와서 집이 망가지면 다시 짓는다. 그것이 녀석의 생존 방식이자 자연의 섭리였다. 반면 자신은 어떠했는가? 자신의 힘과 지위만을 믿고 오만하지 않았던가? 간신들이 활개를 칠 때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싫어 대놓고 면박을 주며 적을 만들지 않았던가? 강함만이 능사가 아님을, 때로는 저 거미처럼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그물을 짜는 지혜가 필요했음을 그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병법의 기초를 전장이 아닌 이 초라한 동굴에서 미물에게 배우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 지금은 웅크릴 때다. 때가 올 때까지 숨죽여 칼을 갈아야 한다. 무지는 거미를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렸다. 밖에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저 얇은 결계가 있는 한 그 어떤 맹수도 그 어떤 추격병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기묘한 확신이 들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마른 낙엽을 긁어 모아 몸을 덮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추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몸을 덜덜 떨면서도 그는 품 안에 숨겨둔 작은 단도 하나를 꽉 쥐었다. 이것은 자결용이 아니었다. 훗날 원수의 심장에 꽂아 넣을 마지막 희망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굴 밖의 세상이 희미하게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무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면서도 귀는 항상 밖을 향해 열려 있었다. 다행히 추격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계곡 아래쪽을 뒤지느라 정신이 없을 터였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다. 날이 밝으면 수색은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다. 허나 당장 움직일 기력도 없었다. 딜레마였다. 그때 거미줄에 무언가가 걸려 파르르 떠는 것이 보였다. 작은 나방 한 마리였다. 거미는 잽싸게 달려들어 먹잇감을 포박했다. 순식간에 실로 꽁꽁 묶인 나방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 광경을 보며 무지는 자신의 처지가 저 나방과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권력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무력한 존재. 하지만 동시에 그는 포식자인 거미가 될 수도 있었다. 지금은 상처 입고 쫓기는 신세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배짜맨 이 거미줄을 찢고 나가, 아니 오히려 그 거미줄을 이용해 적들을 사로잡는 거미가 되어야 했다. 기다려라. 내가 다시 돌아가는 날 너희들은 내 거미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무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다시금 느껴졌다. 그것은 패배자의 피가 아닌 복수자의 피였다. 동굴 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내탄 눈을 비췄다. 살아남았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자 동굴 안의 냉기는 눅눅한 습기로 바뀌어 무진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타는 듯한 갈증은 진정되었으나 뱃가죽이 등뼈에 달라붙는 듯한 허기는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무진은 흐릿한 눈을 들어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생명을 구해준 거미는 어느새 포식자가 되어 있었다. 아침나절 거미줄에 걸려들었던 나방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어 껍데기만 남았고, 거미는 그 옆에서 배를 불린 채 나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진의 뇌리에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저 미물도 살기 위해 그물을 치고 인내하며 먹잇감을 기다린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군이었던 내가 이 좁은 굴 속에 처박혀 누군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린단 말인가. 거미가 줄을 치는 것은 숨기 위함이 아니라 사냥하기 위함이었다. 무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나도 나만의 거미줄을 쳐야 한다. 더 이상 쫓기는 사슴이 아닌 숨죽여 기다리는 맹독을 품은 거미가 되어야 했다. 그때였다. 숲의 정막을 깨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인위적인 분명한 인간의 발소리였다. 무진의 신경이 곤두섰다. 아침에 물러갔던 추격대가 다시 돌아온 것인가. 그는 고통을 참으며 뱀처럼 소리 없이 바닥을 기어 동굴 입구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2명의 병사였다. 본대에서 이탈한 나고병인지 아니면 대장의 명령을 받고 남겨진 정찰조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은 낄낄거리며 동굴 쪽으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야, 대장님도 참 겁이 많으셔. 이 산속에 귀신이라도 나온다고 그냥 가라시니. 조용히 해. 혹시라도 최 장군 그 독한 놈이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 상급만 타면 팔자를 고치는 건데. 사내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놈들은 무진이 숨어있는 동굴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나 수색 범위를 좁혀오며 서서히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몸 상태로는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다. 검을 휘두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2명의 건장한 병사를 상대하려면 무력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동굴 바닥에 널브러진 택넝쿨과 날카로운 돌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입구의 거미줄을 보았다. 얽히고 설킨 줄.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덫. 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덩굴을 잡아당겨 매듭을 짓기 시작했다. 시간은 촉박했다. 놈들이 이쪽으로 오기까지 불과 10경씩골도 남지 않았다. 무진은 통증으로 신음이 새어나오려는 입을 틀어막으며 필사적으로 자신만의 거미줄을 완성해 나갔다. 동굴 입구 바로 앞. 낙엽 속에 덩굴을 숨기고 그 끝을 동굴 안쪽의 바위 틈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수. 그러미를 꺼내들었다. 형님, 저기 좀 보시오. 저 바위 틈새. 뭔가 수상하지 않소? 병사 하나가 동굴 입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무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어디? 구멍이 있긴 하네. 짐승 굴인가? 다른 병사가 창끝으로 덤불을 헤치며 다가왔다. 무진은 동굴 안쪽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덩굴의 끝자락을 손에 감아쥐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저벅, 저벅. 거리가 좁혀질수록 놈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듯했다. 병사들이 동굴 입구 앞에 멈춰섰다. 거미줄이 쳐져 있구만. 역시 아무도 없나 봐. 앞선 병사가 투덜거리며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뒤따르던 놈이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다. 아니지. 혹시 모르니 창이라도 한번 쑤셔 박아보자고. 안에 멧돼지라도 있으면 오늘 저녁은 포식 아니냐. 놈이 창을 들어 거미줄을 걷어내려는 순간 무진은 쥐고 있던 덩굴을 전력으로 잡아당겼다. 지금이다. 팽팽해진 덩굴이 낙엽 속에서 솟구쳐 오르며 앞선 병사의 발목을 휘감았다. 중심을 잃은 병사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의 머리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고 놈은 그대로 축 늘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뒤에 있던 병사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뭐야? 귀신이야? 당황한 놈이 창을 마구 휘두르며 허공을 갈랐다. 무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쥐어짜낸 마지막 힘으로 동굴 밖으로 튀어나가며 넘어진 병사의 창을 주워들었다. 부상당한 짐승의 포효 같은 기합 소리가 산울림처럼 터져나왔다. 이놈들! 갑작스러운 무진의 등장에 살아남은 병사는 혼비백산하여 엉덩방아를 되섰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살기로 번뜩이는 눈빛.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형상이었다. 살려주시오! 장군, 제발 목숨만은. 병사는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빌었다. 무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끝을 놈의 목을 대에 겨눴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를 쫓는 것이냐. 무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병사를 오줌 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대감 마님께서 장군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주신다기에. 김대감. 그 이름을 듣자
무진의 이성이 끊어질 듯 요동쳤다. 내 부하들은, 나와 함께 도망친 내 충신들은 어찌 되었느냐. 무진이 창끝으로 병사의 목을 짓누르며 윽박질렀다. 병사는 숨이 막혀 팍팍거리면서도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다 잡혔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도 있고 산자들은 내일 오시의 저잣거리에서 처형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장군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쓴다고. 무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 처형이라니, 미끼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포효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지금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놈들이 파놓은 함정이라 할지라도 그는 가야만 했다. 그것이 대장된 자의 도리였다. 내일 오시라 했느냐. 무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예, 분명 그리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병사는 살려만 준다면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는 칼을 잡지 않겠노라. 맹세했다. 무진은 잠시 갈등했다. 이놈을 살려보내면 나의 위치가 발각될 것이다. 그러나 죽이자니 무인의 긍지가 허락지 않았다. 그때 기절해 있던 다른 병사가 신음하며 꿈틀거렸다. 시간이 없었다. 무진은 병사의 목을 창대로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운이 좋다면 산짐승의 밥이 되기 전에 깨어나겠지. 그는 쓰러진 병사들의 품을 뒤져 육포 몇 조각과 물통, 그리고 상처를 치료할 금착약을 찾아냈다. 하늘이 도우신 것이다. 이것들이라면 당장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터였다. 무진은 병사들의 갑옷을 벗겨 자신의 찢어진 옷을 갈아입었다. 놈들의 복색을 하면 산을 내려가거나 마을에 잠입하기 수월할 것이다. 붉은색 띠가 둘러진 관군의 갑옷. 한때 자신이 지휘하던 그 군복을 적을 속이기 위해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 뼈아픈 아이러니로 다가왔다. 그는 동굴 입구로 다시 돌아와 자신을 지켜주었던 거미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찢어진 거미줄은 어느새 다시 복구되어 있었다. 고맙다. 네가 가르쳐준 대로 내일은 내가 놈들의 목에 거미줄을 칠 것이다. 무진은 거미를 향해 짧게 읍소한 뒤 병사들의 무기를 챙겨 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있는 자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러 가는 심판자였다. 동굴을 나서는 무진의 발걸음은 처절할 정도로 무거웠으나 그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산비탈을 내려가며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다. 처형장이 설 저잣거리의 위치, 관군들의 예상 배치, 그리고 퇴로,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되었다. 거미가 줄을 칠 때 바람의 방향과 나뭇가지의 위치를 고려하듯 그 또한 지형지물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판을 짤 것이다. 허나 혼자의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처형장에 난입하는 순간 그는 수백 명의 병사들에게 포위될 것이다. 조력자가 필요했다. 흩어진 병사들을 규합할 시간은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손을 빌려야 하는가? 그때 문득 이 산 너머 대나무 숲에 은거하고 있다는 기인의 소문이 떠올랐다. 세상의 염증을 느껴 속세를 떠났으나 한때는 검선갬센이라 불리던 노인,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으나 지금 그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절박함이 있었다. 무진은 방향을 틀어 대나무 숲 쪽으로 향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내일 흘릴 피를 예고하는 듯 선명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고통은 그를 깨어있게 하는 각성제일 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오막살이 집 한 채가 그곳에 있었다. 무진은 집 앞에 당도하여 무릎을 꿇었다. 죄인 최무진, 어르신을 뵙고자 왔습니다. 정막 속에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러나 무진은 알고 있었다. 기척을 죽이고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음을. 그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억울하게 죽어갈 부하들의 목숨만은 구하고 싶습니다. 부디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한참의 침묵 끝에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노인은 무진의 초라한 행색과 관군의 갑옷, 그리고 눈동자에 서린 절박함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스스로 줄을 끊고 나왔구나.
노인의 알 수 없는 한마디에 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거미는 줄을 칠 때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내 놈은 지금 닥친 바람을 탓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바람을 탈 준비가 되었느냐? 선문답 같은 질문이었으나 무진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상황을 원망할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람을 타고 폭풍이 되어 저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들어오너라. 밤이 짧다. 그 순간 무진은 직감했다. 이 만남이 내일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한 수셔가 될 것임을. 어둠 속에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망나니의 칼춤이 멈추고 시퍼런 서슬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 꽂히는 찰나였다. 북소리가 뚝 그치고 구름같이 모여든 백성들의 비명소리마저 목구멍 뒤로 삼켜진 기괴한 정적 속에서 단 한 줄기 날카로운 파열음이 광장을 찢어 발겼다. 챙강, 쇳덩이가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처형대 위로 내리꽂히던 망나니의 칼날이 허공에서 튕겨나가며 바닥에 처박혔다. 그 충격으로 망나니는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나동그라졌고 무릎 꿇려 있던 죄인들의 목덜미 위로 싸늘한 바람만이 휙 지나갔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국법을 집행하는 신성한 형장을 어지럽히느냐? 형 집행을 감독하던 김대감이 단상 위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동자는 당혹감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으나 동시에 본능적인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형장 주변을 에워싼 깃발들이 일제히 펄럭이며 매캐한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 시야를 가렸다. 뿌연 먼지 구름 사이로 저잣거리의 높은 누각 지붕 위에 한 사내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그는 마치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듯 긴 밧줄 하나에 의지하여 허공을 가르며 처형대 한복판으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붉은 띠를 두른 관군의 갑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위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천군만 말을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 그 자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굶주린 맹수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무진. 김대감의 입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산짐승의 밥이 되었어야 할 그가 살아서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제 발로 사지스디에 나타난 것이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처형대 위에 묶여있던 부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격에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의 대장을 올려다보았다. 네 이놈!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저 역적놈을 당장 쳐라. 사지를 찢어 죽여라. 김대감이 발악하듯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과 칼을 겨누며 무진을 향해 쇄도해 들어왔다. 그러나 무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동굴 속에서 거미가 보여주었던 그 침착함. 수없이 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던 그 모습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칼을 뽑아드는 대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망나니의 긴 밧줄을 발끝으로 차올려 손에 쥐었다. 거미줄을 치듯 적의 힘을 역이용한다. 선두에 선 병사가 창을 찌르며 들어오는 순간 무진은 몸을 살짝 비틀어 피함과 동시에 밧줄을 휘둘러 창대를 감아버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은 무진의 손아귀 힘과 회전력에 의해 병사의 몸을 공중으로 띄워 올렸고 그 병사는 뒤따라오던 동료들 위로 볼링핀처럼 쓰러졌다. 순식간에 처형대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진은 현란한 검술 대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적들의 공격을 흘려내고 서로 엉키게 만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병사들은 무진의 동선에 말려들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넘어지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힘으로 제압하는 패도바더가 아니었다. 흐름을 읽고 틈을 파고드는 유능제강로 넝즈검의 묘리였다. 대나무 숲의 검선이 일러준 가르침과 동굴 속 거미의 지혜가 합쳐져 부상으로 쇠약해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무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러서지 마라. 놈은 부상당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밀어붙여라. 추격대장이었던 사내가 칼을 빼들고 직접 무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무진의 옆구리 부상을 노리고 집요하게 그쪽만 공격해 들어왔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아냈다. 상처가 다시 터져 핏물이 갑옷을 적셨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빈틈을 미끼로 던졌다.
옆구리를 훤히 드러내 보이며 비틀거리는 척하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대장이 회심의 일격을 날리며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무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거미가 먹잇감이 줄에 걸리는 순간 덮치듯 무진은 피하는 대신 몸을 낮게 깔고 대장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두 하는 소리와 함께 무진의 단도가 대장의 갑옷 틈새, 목덜미의 급소 앞에 정확히 멈춰섰다. 대장의 칼은 허공을 갈랐고 무진의 칼끝은 그의 생명을 쥐고 있었다. 얼음장 같은 살기가 대장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움직이면 베겠다. 무진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처형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대장이 제압당하자 병사들은 주춤거리며 공격을 멈췄다. 그 틈을 타 광장 외곽에서 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막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검선의 제자들이 미리 매복해 있다가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나타나 처형대 위의 죄인들을 결박한 밧줄을 끊어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변고냐? 저놈들은 또 누구야? 김대감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다. 판세가 뒤집히고 있었다. 무진은 대장을 발로 차 밀어버리고 김대감이 있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피칠갑을 한 채 다가오는 무진의 모습은 김대감에게 있어 저승사자의 현신과도 같았다. 오지 마라! 오지 마! 여봐라! 누구 없느냐? 김대감은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미 병사들은 무진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고 있었다. 무진은 김대감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올렸다. 김자원, 내 놈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충신들의 피를 요구했는지 아느냐? 무진의 포효에 김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했다. 나는 모른다. 왕명이다. 나는 그저 전하의 명을 받들었을 뿐이야. 그때 연기 속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왕명이 거짓으로 꾸며진 것이라면 내 놈의 죄는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군중이 갈라지며 백발의 노인 검선이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의 뒤로 평복을 입었으나 감출 수 없는 귀티가 흐르는 한 청년이 호위 무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등장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저분은 하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암행을 나온 금상, 짐상, 왕이었다. 김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전하, 어찌 이곳에? 김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왕은 차가운 눈으로 김대감을 내려다보았다. 과인이 병을 핑계로 조에 나가지 않는 동안 도성 안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검선 스승님의 전갈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영원히 눈과 귀가 먼 허수아비 왕으로 남을 뻔했다. 왕의 시선이 무진에게로 향했다. 최 장군, 그동안의 고초가 컸음을 안다. 내 불찰이다. 무진은 잡고 있던 김대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신, 죽음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옵니다. 간신배들의 모략에 의해 더럽혀진 이름을 씻고 전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루한 목숨을 부지하였나이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르던 내관에게 손짓했다. 내관이 끌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난밤 무진이 살려보냈던 그 병사였다. 이자가 모든 것을 실토하였다. 김자원이 위조된 서찰을 이용해 최 장군을 역적으로 몰았고 이를 빌미로 군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하자 김대감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왕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같이 죽자. 그러나 그의 칼끝이 왕의 옷자락에 닿기도 전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무진의 검이 김대감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다. 땡그랑. 단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김대감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저놈을 포박하라. 국법을 어지럽히고 왕을 능멸하려 한 죄, 능지처 참으로 다스릴 것이다.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멍하니 서 있던 포졸들이 달려들어 김대감과 그의 측근들을 굴비 엮듯 엮어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최 장군 만세, 전하 만세.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무진의 부하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무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검을 지팡이 삼아 비틀거렸다.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다. 거미가 폭풍우 속에서도 끈질기게 줄을 이어 결국엔 집을 완성하듯 그 또한 모진 시련의 폭풍을 견뎌내고 충심종신이라는 집을 지켜낸 것이다. 왕이 다가와 무진의 어깨를 잡았다. 장군, 그대의 충정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어이를 불러라. 당장 장군을 치료하라. 무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왕을 올려다보았다. 전하, 소신은 괜찮습니다. 그저 저 하늘이 맑아 보여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왕의 품으로 쓰러졌다.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 그리고 그 입구를 지키던 작은 거미 한 마리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 덕분이다. 네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무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그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패배의 잠이 아닌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달콤한 휴식이었다. 광장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피 묻은 그의 갑옷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료와 같다 하였던가. 피바람이 몰아치던 천왕봉 골짜기에도 어느덧 3번의 계절이 바뀌어 싱그러운 녹음이 우거졌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눈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벌과 나비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도성의 저작거리 또한 활기를 되찾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상인들의 외침에는 힘이 넘쳤다. 간신 김자원과 그 일당이 숙청된 후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평화의 중심에는 이제 구국의 영웅이라 불리며 만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장군 최무진이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관복을 입고 대전다덴에 서 있는 그의 눈빛은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강물과도 같은 고요함과 온화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결코 오만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장군, 어찌 그리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오. 오늘따라 유독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윽하구려.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북쪽 산맥을 바라보던 무진에게 부관이 다가와 물었다. 그는 다름 아닌 지난날 동굴 앞까지 추격해왔으나 무진에게 목숨을 빚지고 이후 처형장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바로 그 병사였다. 이제는 무진의 가장 충직한 호위무사가 된 그는 무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신복이 되어 있었다. 무진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 산을 볼 때마다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스승이 떠올라서 말이네. 오늘은 전하께 청을 올려 잠시 다녀와야겠네. 그분께, 아니 그 분이라기보다는 그 미물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릴 때가 되었네. 부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또한 그날의 기적 같은 일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기에 장군의 뜻을 묵묵히 따랐다. 무진은 호위 병력도 물리치고 단출한 평복 차림으로 홀로 산을 올랐다. 말도 타지 않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걷는 그의 발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벼웠다. 1년 전 쫓기는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기어올랐던 그 길을 이제는 여유롭게 풍광을 즐기며 오르고 있자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때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고 그때는 보이지 않던 다람쥐의 재롱이 눈에 들어왔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은 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치열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생명 하나하나가 우주와도 같이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는 가파른 비탈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자 그는 눈을 감고 지난날의 고통과 분노를 바람에 실어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감사함 뿐이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기억 속의 그 장소에 도착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덤불숲에 가려져 있던 그 낡은 동굴. 무진의 심장이 다시금 두근거렸다. 그때처럼 쫓기는 긴박함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동굴은 1년 전과 다름없이 그 자리에 묵묵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입구에는 여전히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물론 그때 그 거미줄은 아닐 터였다. 비바람에 찢어지고 다시 지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것이며 그 주인이었던 거미 또한 수명을 다하고 그 후손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은빛 그물은 변함없이 그곳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위험 있어 보였다. 무지는 동굴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다. 최고급 청주였다. 그는 술잔을 채워 거미줄 아래 흙바닥에 정성스레 부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최무지는 없었을 것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 고작 너 같은 작은 벌레에게 목숨을 빚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나 나는 안다. 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끈기와 지혜가 100만 대군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무지는 중얼거리며 동굴 입구를 유심히 살폈다. 그때 거미줄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큼직한 왕거미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나와 거미줄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무지는 반가움에 눈을 크게 떴다. 오, 그래, 너로구나. 잘 있었느냐. 거미는 마치 무진을 알아보는 듯 가만히 그를 응시하며 다리를 꼼지락거렸다. 무진은 거미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이 작은 생명체는 욕심내지 않는다. 자신의 몸 크기에 맞는 집을 짓고 딱 필요한 만큼만 사냥한다. 태풍이 불어 집이 날아가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집을 짓는다. 인간들의 탐욕과 권력 다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저 거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유능재강, 로능지, 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네가 가르쳐준 그 도달을 이제는 내가 정치를 통해 실현해 보이겠다. 백성들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보듬어주는 거미줄 같은 정치를 하겠다. 무지는 거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맹세하듯 다짐했다. 그것은 왕 앞에서의 맹세보다 더 엄중하고 진실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숲속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굴과 거미를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절을 올렸다. 부디 오래오래 살아남거라. 이 산의 주인이 되어 혹여 나처럼 길 잃고 쫓기는 영혼이 찾아오거든 내 품을 내어주거라. 무지는 발길을 돌려 산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대나무 숲에 들렀다. 검선 노인이 사는 오막살이는 여전히 고즈넉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노인이 마당으로 나와 그를 맞이했다. 거미 장군이 오셨구려. 노인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농을 건넸다. 무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 그날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나누었다. 쌉싸름한 찻잎의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래, 복수는 달콤했는가? 노인이 찻잔을 들며 물었다. 무지는 잠시 찻잔 속의 물결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복수의 순간은 찰나였고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더군요. 허나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칼로 베는 것은 하책, 사처, 이어 마음을 얻는 것이 상책, 상처, 임을 알았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이제야 진정한 무임무른이 되었구려. 칼을 손에 쥐고도 칼을 쓰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활인검 고른 겜이지. 자네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검을 휘두르게 될 걸세. 노인의 말은 무진의 가슴 깊이 파고들어 큰 울림을 주었다. 도성으로 돌아오는 길, 무진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 쳐진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다. 우리네 인생사도 저 거미줄과 같지 않을까. 서로 얽히고 설켜 인연을 맺고 때로는 악연이 되어 부딪히기도 하지만 결국은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 원수도 은인도 결국은 나의 삶을 완성해주는 소중한 조각들인 셈이다. 무지는 김자원조차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관대함이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그를 더 단단하고 강인하게 만들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무지는 다시 관복을 입고 대전에 입궐했다. 신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왕은 무진에게 새로운 직책을 하사했다. 국경을 수비하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총괄 책임자의 자리였다. 무진은 엎드려 명을 받들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신. 비록 미천한 제주이나 저 거미가 밤새워 줄을 짓듯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나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끊어지지 않는 끈기로
외적의 침입은 막아내고 내부의 어려움은 보듬어 안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다. 신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왕 또한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최무진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들은 그를 단순히 싸움 잘하는 장군이 아니라 거미 장군이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불렀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면 그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구휼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연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다. 그의 집무실에는 항상 거미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장군의 부적이라 여겼다. 하지만 무진에게 그것은 부적이 아니라 스승이자 거울이었다. 교만해지려 할 때마다, 나태해지려 할 때마다 그는 그 그림을 보며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세월이 흘러 무진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은퇴하여 다시 그 산자락 아래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지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그는 항상 거미 이야기로 시작하곤 했다. 얘들아, 저 작고 하찮아 보이는 거미를 함부로 죽이지 말거라. 세상에 쓸모없는 생명은 하나도 없단다. 때로는 가장 작고 약한 것이 가장 크고 강한 것을 구하기도 하는 법이니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다. 최무진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의 집 처마 밑에는 유난히 크고 아름다운 거미줄이 쳐졌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그 거미줄은 마치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샹들리에처럼 찬란하게 빛났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겸손과 인내, 그리고 생명 존중의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의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여 길이길이 남게 되었다. 천왕봉 골짜기의 바람은 오늘도 그 전설을 싣고 불어와 지친 이들의 땀방울을 식혀주고 있었다.